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농부의 아들을 살린 신비한 종. 아주 먼 옛날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농부의 집은 마을에서 한참이나 들어가는 첩첩산중 끝자락에 나지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농부는 가진 땅도 곡식을 심을 밭도 없어서 하루하루 남의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처지였다. 농부와 아내는 부지런히 일했고 어머니는 늙은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도왔지만 가난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늘 먹을 것이 모자랐다. 게다가 철없는 아들은 늘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한술 뜨고 나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두 술 뜨면 더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다.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고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 입에 들어갈 걸 손자 앞에 밀어놓곤 했다. 아이고, 내 새끼 굶길 순 없지. 나는 물 한 사발이면 된다. 시어머니는 허리끈을 한 번 더 졸라매며 빈속을 달래곤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니는 얼굴에 뼈만 남을 정도로 점점 야위어갔다. 그 모습을 본 농부와 아내의 눈엔 아픔이 가시처럼 박혔다.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주름살로 남은 늙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줄임배를 감추는 걸 볼 때마다 두 사람의 가슴엔 피멍이 맺혔다. 달빛이 희끄무레하게 방 안에 깔린 어느 날 밤, 아내가 남편의 옷자락을 슬며시 잡아 끌더니 소곤거리듯 말을 꺼냈다. 여보, 이러다간 어머니 쓰러지시겠어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농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뱉었다. 그 한숨 속엔 무거운 절망감이 가득 실려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가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를 산에 두고 옵시다. 그 말에 농부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다.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이는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어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동안이라도 편안히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농부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밤새도록 속을 끓이며 천장만 쳐다봤다. 농부와 아내는 결국 아들을 먼 산에 내다 버리기로 했다. 농부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실컷 먹인 다음 아들을 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발길 닿기조차 힘든 깊은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다. 낮에도 어두컴컴한 숲, 나뭇잎 사이로 겨우겨우 햇살이 비치는 그런 곳이었다.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으슥한 숲속에 오자 농부는 아들을 내려놓았다. 그런 뒤 농부와 아내는 차마 아이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뒤돌아섰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다. 아내는 치맛자락을 꼭 붙은 채 입술을 깨물었고 농부는 찢어진 집신을 질질 끌며 앞장섰다. 아내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렇게 숨이 차도록 달아나던 중 아내가 돌부리에 걸려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여보, 괜찮소? 농부는 깜짝 놀라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아내는 다친 무릎을 문지르며 땅바닥을 쳐다보다가 흙 속에 묻혀있던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농부와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을 손으로 쓸어냈다. 둥그스름한 게 꼭 종처럼 생긴 돌이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그냥 돌 같지가 않아요. 농부도 가까이 와서 돌을 살펴보았다. 둘은 힘을 합쳐 돌을 땅에서 파내보았다. 그건 크고 묵직한 돌로 만든 종이었다. 아니, 이런 깊은 산속에 웬 돌종이지? 농부는 신기해서 근처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종을 가볍게 두드렸다.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댕댕.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처럼 신비롭고 황홀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골짜기를 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산짐승들도 나뭇잎들도 새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농부와 아내는 순간 멍하니 넋을 잃고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아름다운 소리에 두 사람의 굳어있던 얼굴도 무겁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렸다. 여보,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보물이 아닐까요?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때 문득 아내는 깨달았다. 이 종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는데 아이 덕분이잖아요. 아이가 없었다면 이 종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 종은 어쩌면 우리 아들에게 내린 복일지도 몰라요. 농부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아이를 버리고 복을 얻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아이야말로 우리에게 내려준 가장 큰 복이잖소. 그렇게 말하며 농부와 아내는 다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멀리서 혼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던 아들을 보자 두 사람은 달려가 아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아들 미안해. 절대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어머니 품에서 안심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농부와 아내는 아들을 업고 커다란 돌종을 힘겹게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농부의 집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낮이든 밤이든 돌종을 치면 그 맑은 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멀리 임금이 있는 대골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이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이냐?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소리의 진상을 밝히라 명했다. 신하들이 찾아와 사정을 묻자 농부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은 크게 감동을 했다. 그런 효성지극한 부부라니 하늘이 종을 내린 게 당연하구나. 임금은 농부에게 커다란 기와집과 쌀 20섬 그리고 많은 농과 아밭을 상으로 내렸다. 그날 이후 농부와 아내 그리고 아이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았다. 가난한 집 마당에서 울리던 종소리는 이제는 부유한 기와집 마당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말했다. 효도하는 집엔 반드시 복이 온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며느리 시집 보내기.
어떤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선비는 슬아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중 큰아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를 얻었다. 시부모에 대한 효심과 살림 솜씨가 얼마나 뛰어나던지 동네에서 며느리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혼례를 치른 뒤 채 1년도 못 되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말았다. 며느리는 남편이 죽자 바깥 출입을 금하고 수절을 하며 지냈다. 시부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워 밤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한 번씩 둘러보았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는 문틈으로 살펴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며느리가 베개에 남편이 입던 옷을 씌운 뒤 품에 안고 슬피 우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편이 얼마나 그리우면 저렇게 베개를 품고 슬피 울고 있을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혼자 끙끙대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인이 물었다. 영감, 하룻밤 사이에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죠?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요. 느닷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쩌녁에 며느라기 방을 돌아보는데 글쎄 베개에 제 남편 옷을 입혀놓고는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질 않겠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워 애간장이 녹는구려. 이제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다 틀렸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이 태산 같구려. 영감,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해결된답니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란 게 뭐요? 이제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틀렸으니 좋은 사람을 찾아 시집 보냅시다. 임자, 그게 무슨 말이요? 시집을 보내다니. 며느리가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구해보세요. 마땅한 남편감을 찾으면 밤새 앓다가 죽었다고 소문을 냅시다. 가짜로 시신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 손을 빌리지 말고 영감이 직접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면 되지 않소. 시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귀가 솔깃했다. 참 좋은 생각이요.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아무도 몰래 알고 지내던 무인을 찾아갔다.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나의 청을 들어주겠소? 시아버지가 사정을 말하자 장가도 못 가고 가난하게 혼자 살던 무인이 기뻐하며 승낙했다. 어여쁜 여자와 살림 미천까지 준다고 하니 복이 넝굴째 굴러들어온 것이다. 당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멀리 데리고 가게. 시아버지는 그런 당부를 하고 무인과 헤어졌다. 그리고는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며 근처에 있는 약방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하러 다녔다. 며칠 동안 그렇게 다니니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크게 아프다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며 친척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거짓 장사를 지냈다. 이 불쌍한 것, 다른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마시오. 떠나는 마지막 길 내가 직접 하겠소. 그리고는 두 내외는 관을 짜서 가짜 시신을 그 안에 넣었다. 친정 식구들조차도
딸의 죽음을 혼자서 사느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선비의 작은 아들이 한양에 가는 길에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런데 저녁 밥상을 들고 온 여인의 모습을 보니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안채를 기웃거렸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선비의 작은 아들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니 죽은 형수의 얼굴과 똑같았다. 죽은 형수의 일을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던 동생은 대충 아버지의 의중을 가늠하고 있었던 터라 잘 살고 있는 형수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죽은 형님 생각에 마음이 아파왔다. 작은 아들은 아침밥을 먹고는 말없이 그 집을 나와 길을 떠났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묵었던 집에서 죽은 형수와 비슷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노려봤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2번 다시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배짱 좋은 손녀 사이에 수상한 잠버릇. 이대감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고 선견지명이 뛰어났다. 그런 그에게 사무치는 아픔이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대감 내외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며 살아야 했다. 외아들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이대감 내외는 손녀 미령이를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미령의 나이 18세가 되어 배필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이대감에게 아뢰었다. 아버님, 미령이도 이제 관연하였으니 신랑감은 아버님께서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어떤 사위감을 원하느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병무탈하게 장수할 사람에다가 대관벼슬을 하고 집안 좋고 화평한 가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대감이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허허, 네가 원하는 사위감을 구하려면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쉽지 않겠구나. 그날부터 이대감은 손녀 사위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입궐할 때나 일이 있어 출타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얘기한 그런 손녀 사위감이 눈에 띄지 않았다. 대관벼슬에 이를 만한 인물이면 미영이 길지 않았고 무병무탈해 보이면 장래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 미령이 신랑감은 찾아보셨는지요? 글쎄다, 그런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구나. 어느 날 이대감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도령 하나가 눈에 띄었다. 교자를 세우고 잠시 살펴보니 의복은 남루했지만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맑고 비범해 보이는 총각이었다. 잠시 멈춰라. 가서 내가 잠시 보잔다고 일러라. 이대감이 하인에게 이르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도령에게 뛰어갔다. 우리 대감께서 보자고 하시니 같이 가야겠소. 그러자 도령이 하인을 보더니 한마디 했다. 대감이 뉘시길래 날더러 무작정 오라가라 한단 말이오. 하인과 도령이 옥신각신하는 걸 본 이대감은 곁으로 다가갔다. 여봐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부른 것이니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문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못 드릴 건 아니지만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지요?
태도가 정중하고 기백이 넘쳤다. 그건 차차 알려줄 것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도령은 더는 버티지 않고 입을 열었다. 나이는 올해 17이 없고 양반의 자손 박인걸이라 합니다. 그래, 사는 곳은 어디냐? 필동 근처입니다만 연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고개 숙여 예를 정중히 갖추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참 쓸만한 제목이군. 필동에 가서 저 도령의 집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이대감이 하인에게 일렀다. 얼마 후 이대감은 박도령의 집을 찾아갔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보아 집안 형편이 몹시 궁핍한 것이 눈에 보였다. 하인을 시켜 알아보니 아비되는 박선비는 세상을 떠나고 박도령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다. 문에 이르니 어린 하녀가 나왔다. 난 이대감이라는 사람이다. 내 손녀가 있어 나이가 18인데 일전에 이댁 도령을 보았더니 손녀의 배필감으로 마음에 들어 정혼을 하고 돌아가니 이댁 마님께 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교자를 돌려서 집으로 향하며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오늘 있던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치 말아라. 명심해라. 박도령 집의 하녀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마님, 방금 높으신 분이 찾아와 도련님을 손녀 사위로 삼겠다고 전해드리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댁에서 우리 같은 집하고 왜 사돈을 맺어? 박도령 어머니는 하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이대감은 며느리를 들게 했다. 그동안 찾아다니던 손녀 사위감을 찾았구나. 필동에 사는 박씨 가문의 도령인데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얼마 후 박도령 집에 정식으로 매파를 보내 날짜를 정하려 하자 비로소 박도령 어머니도 실감이 났다. 아니, 이대감 댁에서 우리 집과 사돈을 맺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납치와 연결을 보내자 이대감 며느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께 전적으로 맡겼지만 어떤 사윗감인지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사리에 밝은 하인 하나를 조용히 불렀다. 가서 필동 박도령과 그 댁이 어떤지 찬찬히 살펴보고 오게. 명을 받고 집을 나선 하인이 저녁 무렵에서야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었나? 그래, 알아봤는가? 네, 마님. 그런데 대감마님께서 왜 그런 집과 정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다가 바깥 어른도 안 계시고 그 집 도령도 남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당장 뛰어가 이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아버님, 어찌하여 그런 집안에 미령이를 보내려 하십니까? 시집 가면 당장 고생문이 훤한데 금지 오겹기름 미령이가 감당이나 하겠는지요? 어찌하여 가세가 다 기울어가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 하시는지 원통해서 눈물이 납니다. 날짜도 잡은 마당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며느리는 분통이 터졌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홀례를 치르는 날이 되었다. 초리상 앞에 미령이와 나란히 선 사위를 보니 며느리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홀례가 끝나고 며느리는 이대감에게 원망의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른 사윗감을 보았더니 가난한 집안에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앞으로 미령이 신세가 걱정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런 사윗감을 구해주었는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하다니 지금은 비록 그러하나 머지않아 크게 될 인물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대감은 그렇게 꾸짖고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초례를 치른 신랑 신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쓰러져가는 초가를 고치고 신랑 신부가 지낼 방이라도 꾸며야 했기에 그렇게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자 미령의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기운이 펄펄 나는 신랑과 다르게 마르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저렇게 매일 한 방에서 지내다가는 큰일이라도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대감은 신랑을 사랑으로 불러냈다. 네가 워낙에 혈기왕성해서 매일 합방을 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오늘부턴 이틀에 한 번씩 여기서 나와 같이 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인걸은 속으론 불만이었다. 사랑해서 이대감과 자게 된 인걸은 안으로 들어가 색시를 껴안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래서 이대감이 곤히 잠든 걸 확인하자 이대감의 배 위에 육중한 다리를 걸쳐 놓았다. 아이쿠, 이게 무슨 버릇이냐? 잠에서 깬 이대감이 소리치자 그제야 인걸이 잠에 깬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제가 어려서부터 잠버릇이 고약해서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버릇을 고치도록 해라. 자리에 누워 다시 잠이 든 이대감의 배 위에 육중한 다리가 또다시 걸쳐졌다. 네 방으로 가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인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신부에게 돌아갔다. 그런 꾀를 부려? 저 녀석 배짱 한번 두둑하네. 이대감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신랑 신부는 신행길에 올랐다. 미령이를 시중 들던 여종을 교전비로 딸려보내며 생활이 어렵지 않게 돈과 폐물을 잔뜩 챙겨주었다. 아가씨 시중 잘 들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야 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서 살게 될 딸이 걱정이 되어 어머니는 눈물로 전송을 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 미령이는 남편의 재능을 익히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출세를 위해 애썼다. 또한 인걸은 그런 아내의 고마움에 보답이라도 하듯 학문에 열심히 매진하여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 부제학을 거쳐 판서,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때까지 장모되는 미령의 어머니가 살아있었고 가난한 도령의 잠재력을 알아본 시아버지의 선견지명을 감탄에 맞이 않았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사나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청명한 가을날이었다. 마을 공터에 아이들이 모여 자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치기 놀이라 함은 짧은 막대를 긴 막대로 뛰어오르게 하여 뛰어오른 막대를 긴 막대로 멀리 쳐내는 놀이다. 그때 모여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렸다. 아! 은관아, 왜 그래? 아, 눈에 맞았어. 날아온 막대에 눈을 맞은 것이었다. 그날의 사고로 정은관은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9살이 된 은관이는 어린 나이에 크나큰 시련을 당하고 두문불출,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은관아, 잠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너라. 싫어요. 애들이 놀려요. 나가기 싫어요. 날이 갈수록 소심해지고 예민해지는 은관을 보며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꽃분이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동갑내기였다. 그래서 그런지 은관이와 꽃분이는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를 하며 친동기간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 은관이를 보며 꽃분이는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동네 아이들이 앞을 못 본다고 은관이를 놀리는 모습을 보면 놀린 아이를 끝까지 쫓아가서 매몰차게 혼내주곤 했다.
꽃분이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몸집이 크고 성격도 머스매처럼 호탕했다. 은관이와 소꿉놀이를 할 때도 은관이는 어머니 역할이고 꽃분이는 아버지 역할을 하곤 했다. 은관이는 성격이 얌전하고 총명했다. 글도 일찍 깨우쳐 장터에 가서 낡은 서적을 사서 밤새도록 읽거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거리를 써서 놀러온 꽃분이에게 들려주곤 했다. 꽃분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은관이는 어디서 알았는지 꽃분이에게 너무도 재미있고 유쾌하게 들려주곤 했다. 이른 봄에는 따뜻한 양지에 앉아 봄눈이 녹는 걸 구경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고, 여름에는 시원한 정자에 앉아 밤하늘을 구경하며 모깃불을 피워놓고 별을 보며 얘기했다. 그런데 은관이가 사고를 당하고 나자 꽃분이와의 관계도 서먹해졌다. 성격이 까칠해진 은관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꽃분이가 온 기척이라도 나면 방안문을 더 꽁꽁 걸어 잠그고 꼼짝 않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은관을 보며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고 꽃분이는 속이 상했다. 은관아, 문 좀 열어봐. 날씨가 너무 좋아. 하지만 은관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났다. 은관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였다. 이것 봐, 정서방. 은관이를 판수를 시켜보면 어떻겠나? 판수요? 앞니를 점치고 독경을 읊는다는 그 판수 말인가요? 그러네. 앞을 못 보는 대신 앞니를 본다고 하지 않는가? 이웃에 사는 홍첨지가 이르는 말에 은관의 부모는 은관이를 설득했다. 몇 년을 방 안에 처박혀 꼼짝 않고 지내던 은관이도 슬슬 지루해졌는지 흔쾌히 동의했다. 은관아, 잘 생각했어. 너는 잘할 거야. 은관이가 이름난 판수를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꽃분이는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은관아, 잘 배우고 와.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이제 꽃분이에게 은관이는 소꿉친구가 아니었다. 남자처럼 기골이 차고 뚝심이 있는 꽃분이는 은관이를 신랑감으로 점찍어 놓은 것이었다. 그 후 은관은 장안의 이름난 판수 수하에 들어가 판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라에서도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악기를 다루는 일이나 천문 점성술을 익히게 하고 경전을 외워서 나라 제사를 담당하게 했다. 장성한 나이가 되자 은관은 널리 이름이 알려질 만큼 유명한 판수가 되어 있었다. 앞 못 보는 사위를 얻게 된다며 울고불고 난리치던 꽃분이 부모도 은관이 이름도 알려지고 돈도 꽤 벌자 사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여보, 고맙소. 내가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건 다 당신 덕분이요. 첫날 밤 은관은 진심으로 꽃분이에게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당신이 재주가 특별나서 그렇지요. 정말 고맙소. 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 은관은 꽃분이를 품에 안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정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웃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행복했고 웃음꽃이 피었다. 은관은 날로 명성이 더해갔다. 내로라 하는 대감집의 태기를 정하고 기륭 화복과 같은 집안 대수사를 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장안에서 정판수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한 번은 기골이 장대한 사내가 은관을 찾아와 무관의 뜻을 두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벼슬길에 오를 수 있을지를 물었다. 아무 날에 나루토에 나가 배에 오르시오.
귀인을 만나 출세를 하게 될 상이요. 나루토에 나가 배를 타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말을 믿고 꼭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칼 한 자루를 품에 넣고 가시오. 사내는 워낙 쪽집게라고 알려진 은관의 말인지라 무시할 수 없었다. 은관이 말한 그날 그 시간에 사내는 나루토에 나가 배에 올랐다. 배에는 지체가 높아 보이는 노인이 젊은 남자를 대동하고 타 있었다. 그런데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젊은 남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더니 노인을 해치려고 달려들었다. 아니, 왜 이러느냐? 넌 누구냐? 난 3년 전 대감 때문에 귀양을 가서 목숨을 끊은 이참판의 아들이요. 부친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 그 순간 사내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젊은 남자를 때려 눕히고 노인을 구했다. 고맙네. 난 이조판서 서영탁이라 하네. 3년 전 정탁 비리를 저질러 관직을 파하고 귀양을 보낸 자의 아들이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네. 사내는 정신을 잃은 젊은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꽁꽁 묶어두었다. 배가 기슭에다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는데 서대감이 불러세웠다. 보아하니 무술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하는 일이 무언가? 무관이 되려고 하는 중이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가하도록 하지. 그렇게 은관의 말대로 사내는 나루토에서 귀인을 만나 출세를 하게 되었다. 언젠가 정판수에게 혈색이 좋은 박찬봉이란 자가 찾아왔다. 올해 내 신수가 어떤지 좀 봐주시오. 복채는 넉넉히 드리겠소. 한참 얼굴을 살피더니 정판수가 말을 꺼냈다. 평소 약주를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올해는 약주 때문에 큰 불행을 겪을 수 있소이다. 집에 가시거든 눈에 띄는 곳마다 참을인자를 적어 놓으시오. 그러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오. 박찬봉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기대했다가 불행을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자 기분이 상했는지 야박하게 돈을 내놓았다. 참을인자를 적어서 붙여놓으라니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불행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정판수 말대로 참을인자를 적어 눈에 잘 띄는 곳 여기저기에 붙여놓았다. 며칠 후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에 박찬봉은 술을 거나하게 걸치고 갈짓자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부인이 자는 방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야밤에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바람을 피워? 술김에 박찬봉은 칼을 빼들고 부인이 자는 방으로 내달렸다. 그리고는 막 방문을 열려는 순간 방문 위에 걸린 참을인자에 시선이 꽂혔다. 진정하자, 진정해. 그리고는 조용히 부인을 불렀다. 부인, 나도 없는데 누가 온 거요? 영감 이제 오셨어? 고모님과 조카 아이가 와서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는 중이에요. 박찬봉은 칼을 숨기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참을인자를 보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다음 날 박찬봉은 정판수를 찾아갔다. 판수가 나를 살려주었어. 그 참을인자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요. 그러더니 많은 돈을 꺼내놓고 돌아갔다. 세월이 흘러 정판수의 나이 60이 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정판수가 아내와 아들을 불렀다. 임자, 그동안 성취하는 나를 돌보노라 고생이 많았소. 지만아,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갑자기 뭔 그런 말을 해요. 어디 가실 사람처럼.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리고 지만아, 이거 받아라. 아비가 미리 마련해둔 뮤자리다.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꽃분이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으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혼례를 한다고 놀리던 사람들의 눈초리로 인해 가슴이 아팠으나 가정을 잘 꾸리고 자식들 잘 키워 모범적인 가정을 꾸미자 모든 이에게 본이 되었고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자신의 말대로 정판수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생전에 미리 봐둔 자리에 잠이 들었다. 구두쇠 백부자, 가난한 신초시. 산 아래 풍경이 한 폭의 동행화처럼 펼쳐져 있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옹기종기 자리 잡은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드러났다. 김서방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 풀이라도 뽑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겨? 아침 식전 대바람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백부자가 중얼거렸다. 그 마을에 있는 농과 밭은 대부분 백만석 땅이었다. 그는 이름처럼 만석군 부자였지만 성격이 거칠고 인정머리라곤 전혀 없는 지독한 노랑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 서당 친구들은 벌써 과거에 다 합격하고 관직에 나갔으나 학업에 소질이 없던 그는 과거 보는 족족 낙방하고 말았다.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한 만석이는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그가 농사일에 뛰어들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그를 비웃었다.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봐. 친구들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유독 만석이만 저러고 있으니. 그때 만석이는 큰 결심을 했다. 그래, 나는 벼슬보다는 농사일이 체질에 맞아. 돈이 없어 구차하게 사느니 만석군이 돼서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괜찮을 거야. 만석이는 그렇게 결심하고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지만 워낙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그는 마늘 농사를 시작한 뒤로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매년 마을의 땅을 야금야금 사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을의 대부분 땅이 만석이 땅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부자가 된 그를 백부자 어른이라며 대우를 해주었고 점점 하인들과 많은 소작인을 거느리게 되었다. 하지만 백부자는 땅을 살 때마다 욕심이 더해지고 가진 것이 더 많아질수록 인색함도 더해졌다. 백부자 어른, 단량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량? 단량은커녕 한 푼도 없네. 만석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하는 배서방이 급히 돈이 필요해서 부탁했지만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다. 저런 게을러 빠져서 남의 집에 돈이나 빌리러 다니고. 구두쇠 백부자는 죽자사자 농사지어도 보릿고개의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소작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도리어 호통을 치며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곤 했다. 배서방은 속이 상해 돌아오는 길에 심하게 투덜거렸다. 저 못된 구두쇠 양반, 돈 없다고 사람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처럼 취급하는구먼. 마누라 말대로 갈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갔어. 이렇게 백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누구와도 콩 한 쪽 나눠 먹는 일이 없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노랑이 중 노랑이라며 험담하기 일쑤였다. 그런 사실을 백부자라고 모를 리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것들이 나를 욕해. 내년에는 소작 준 것 다 빼앗아 버릴까 보다.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인심을 잃을 수는 없었다. 이런 백부자한테도 언제부턴가 고민거리가 생겼다. 돈은 많아도 누구 하나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부자인 자기한테는 뒤에서 구두쇠라고 손가락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신초씨한테는 허리를 굽신거리지 않는가. 신초씨와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다. 그런 대접을 받는 신초씨를 보고 있노라면 백부자는 배알이 꼴리고 열이 올랐다. 까짓거 초씨가 뭐 대단한 배설이라고. 돈만 있으면 그깟 벼슬자리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초씨를 보며 그렇게 생각한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다. 나도 벼슬이 있으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농사꾼이라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낙형에서 산운마을로 내려온 이대감을 찾아갔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나? 어르신,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벼슬 한 자리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다. 초시라도 한 자리 얻으려면 넌 50마지기는 내야 하네. 그래서 구두쇠의 백부자는 눈을 찔끔 감고 논 300마지기에서 50마지기를 뚝 떼서 이대감한테 바쳤다. 이제 돈도 명예도 얻었으니 이만하면 됐어. 초시가 된 백부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어느 날 거드름을 피우며 저작거리에 나갔을 때였다. 귀한 인연을 만날 운입니다. 돌아보니 길 모퉁이에 좌판을 깔아놓고 있는 판수가 눈에 띄었다. 나한테 하는 소리요? 그렇습니다. 귀한 인연을 만날 운세입니다. 백부자는 복채를 내놓고 다시 물었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요? 그동안 금전 운은 있었으나 여복이 없었군요. 앞으로 여복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백부자는 기분이 들떠서 다시 복채를 두둑이 내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작거리를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백부자 어르신 아닌가요? 돌아보니 미모의 여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소만, 댁은 누구시오? 전 아랫마을에 사는 소만댁입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에 어르신 소작 일을 했었지요. 백부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자태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면 지금 남편은? 2년 전에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백부자는 가만히 생각했다. 귀한 인연이라는 게 혹시 이것인가? 앞으로 여복이 있을 거라는데. 백부자는 어려운 시절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며 살았다. 하지만 언제나 아내의 모자란 얼굴이 불만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소. 어르신을 이렇게 뵙다니 하늘이 도우셨나 봅니다. 백부자는 소만댁이라는 그 여자한테 푹 빠져 땅을 마련해주고 집도 새로 지어주었다. 그리고 소만댁을 소실로 맞이할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 혼자 상상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왜 그러시오? 정신이 나갔나? 좋은 일이 있나? 하며 비아냥거렸지만 그런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딴청을 부렸다. 하지만 그 꿈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보, 내가 돌아왔소. 그동안 고생 많았소. 생각처럼 돈을 벌어보지 못해 미안하구려. 괜찮아요. 백부자 어른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소만댁은 그동안 백부자가 도와준 이야기를 상세히 말했다. 그 소문은 수정고을 전체에 퍼졌다.
구두쇠 백부자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백부자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돈만 쓰고 헛물만 켜게 되어 속이 쓰렸지만 그 뒤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구두쇠라는 별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도 돈과 명예와 덕망까지 얻었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 외동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백부자는 애지중지하던 외동딸에게 훌륭한 신랑감을 얻어주려고 마음먹었다. 부잣집 외동딸이라서 나중에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생각에 신랑감들이 줄을 섰다. 그런데 외동딸은 이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신초씨의 아들이었다. 가난한 신초씨 집으로 시집 가겠다는 말이냐? 네, 마음을 정했어요. 백부자 내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고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다. 친구 신초씨가 공부에 매달릴 때 돈을 택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야. 백부자는 돈도 명예도 덕망도 하늘의 뜻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해 가을 백부자 집에선 외동딸의 혼례가 치러졌다. 그리고 이듬해 신초씨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를 하고 관직에 올랐다. 세월이 흘러 이제 백부자의 머리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 마을 어귀에서 만난 소작인 이서방은 백부자를 보자 저 멀리에서 뛰어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어르신 덕분에 이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자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내놓은 것이다.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이었다. 백부자의 대문엔 조등이 걸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백부자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통곡하는 것이었다. 넉살 좋은 박생훈의 기발한 속임수.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깊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의 쌉싸름한 향기가 박생훈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을이구나. 마당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멍석 위에 널려 있었고 높아진 하늘에 잠자리가 맴돌고 있었다. 얼마 전 박생훈이 한양에 사는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친구가 반갑게 맞이하며 환대했다. 이 친구 어떻게 여기로 왔어? 어여 들어와. 하지만 노잣돈 몇 입만 들고 달포 동안 신세를 지다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로 대하던 친구도 어느 날부터 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고향이 그립지 않나? 언제쯤 돌아갈 생각인가? 날이 갈수록 웃음기가 사라졌고 마누라 눈치를 살피느라 전전긍긍했다. 마침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친구가 넌지시 말했다. 자네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는가? 결국 박생우는 늦여름에 찾아와서 더위 다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서야 엉덩이를 들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해줘서 고맙네. 다음에 한양에 오면 또 들를게. 그 말에 친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내가 자네 집에 가겠네. 친구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박생훈을 배웅하고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등골이 다 휘었네.
다시 오면 어떻게 하나?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박생원이 모란봉을 지나다 보니 이미 가을이 무르익어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도 고향이 최고지. 지인들하고 단풍놀이 나가야겠다. 하지만 그가 그런 야무진 생각을 하는 동안 지인들은 그를 따돌릴 속셈이었다. 여보게, 이번 단풍놀이는 박세원을 빼고 우리끼리만 가세. 좋지. 올봄에 꽃구경 가서도 우리만 고생했잖나. 지난 봄 꽃구경 때 박세원이 넉살 좋게 빈손으로 온 게 못마땅했던 터였다. 이번엔 제발 우리끼리 편하게 즐기세. 괜히 치닥거리 할 일 만들지 말고. 집에 돌아온 모양이니 서둘러 떠나자고. 지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박생원 몰래 이른 새벽에 출발했다. 한양에 돌아와서 하루 이틀 집에서 푹 쉰 박생원은 그런 줄도 모르고 단풍놀이 계획에 들떠 있었다. 그러다 몇몇 지인들의 집을 찾아갔지만 모두 비어 있었다. 이보게, 집에 있너? 마침 한 집에서 나온 지인의 아내가 박생원을 보더니 서둘러 말했다. 아이고, 안 계십니다. 멀리 가셨습니다. 어리둥절한 박생원은 지인들이 자주 모이는 마을 어귀 주막으로 향했다. 생원 어른,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주막에서 일하는 삼순댁이 나와 박생원을 맞았다. 이생원하고 김첨지 혹시 왔나 해서. 그런데 주모는 어디 있나? 아직 모르셨습니까? 오늘 모란봉으로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뭐라? 누구하고? 박생원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삼순어미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듣자 하니 지난번 꽃구경 때 생원 어른이 빈손으로 오신 게 못마땅해서 이번에 따돌리기로 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특히나 이생원과 김첨지가 주동이 되어 자신을 따돌리고 떠났다는 말을 들은 박생원의 얼굴이 벌개졌다. 나를 놔두고 편히 놀 줄 알았나? 두고 보자. 박생원은 곧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잡았다. 감히 나를 따돌려? 두고 보자. 집으로 돌아온 박생원은 마당에 앉아 열을 식히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크고 먹성 좋은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그래, 누렁아. 네가 밥값을 할 때가 됐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박생원은 무릎을 탁 쳤다. 그의 말에 송아지만한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평소에 아껴두었던 고기를 꺼내 육전을 붙여 누렁이를 먹였다. 그리고는 먹을 갈아 붓으로 누렁이 얼굴과 온몸에 굵고 검은 줄을 그렸다. 호랑이가 따로 없구먼. 한참 줄을 그려놓고 보니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호랑이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남은 육전을 싸서 누렁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부병루 아래에 도착하니 멀리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잔치판에서 이생원과 김첨지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생원이 없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먼. 그렇지. 빈손으로 와선 먹기만 하니 우리가 골병이 날 지경이라니까. 바위 뒤에서 이 말을 엿들은 박생원은 기분이 상했다. 얕보는 것도 정도 것이지. 어디 본때를 보여주마. 박생원은 준비해온 육전을 꺼내 잔치판으로 던지며 말했다. 가서 먹어. 그리고는 큰 소리로 호랑이다! 하고 소리쳤다. 덩치 큰 누렁이는 육전을 먹으려고 잔치판으로 돌진했다.
사람 살려! 호랑이다! 비명을 지르며 술상이 엎어지고 놀란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쳤다. 주모의 치맛자락이 찢어지고 따라온 기생들도 속옷 차림으로 도망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생원과 김첨지는 벌벌 떨며 도망쳤고 박생원은 뒤에서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정도면 본때를 보여줬겠지? 다음부턴 날 함부로 따돌리지 못할 거다. 잔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박생원은 재빨리 흐르는 물에 누렁이를 씻기고 증거를 없앴다. 그리고는 정자에 올라가 단풍을 즐기며 말했다. 단풍이 참 곱구나. 다음번엔 나를 빼놓지 못하겠지. 돌아가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야단이겠구나. 박생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모란봉에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다는 여전히 흥겨웠다. 리제와 플리델. 아주 오래전 일이다. 플리델은 마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깊은 숲에 들어가 누가 나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 번 소리쳤다. 그러자 덥수룩한 흰머리에 무시무시한 빨간 눈을 가진 노파가 숲에서 걸어 나왔다. 나하고 가자. 내가 마법을 가르쳐 주마. 노파는 플리델을 데리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깊숙한 숲속으로 자꾸만 걸어 들어가자 오리나무가 무성한 질척한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다 낡아빠진 초라한 오두막이 있었다. 벽돌로 된 벽에도 갈대로 이은 지붕에도 온통 두꺼운 이끼가 끼어 있었다. 자, 이리 들어오너라. 여기가 내 집이란다. 노파의 오두막에는 리제라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이 아가씨에 대해서 노파는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다. 무엇인가 꿈틀거리며 갑자기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다. 두꺼비 한 마리가 초록빛 눈을 반짝이며 등불을 대신하고 있었다. 부뚜막 위에 놓인 냄비 속에는 토끼의 내장과 뼈에 붙은 살을 피와 식초로 끓인 스프가 잔뜩 들어 있었다. 자, 이 스프로 저녁을 먹자. 플리델, 너도 함께 먹자. 노파가 말했다. 플리델은 냄비 안을 들여다보다가 간이 콩알만큼 작아지는 것 같았다. 전 피곤해서. 그렇구나. 다락방으로 가서 푹 쉬어라. 다락방으로 올라간 플리델은 드디어 마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깊은 잠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노파가 살짝 리제에게 말했다. 또 한 사람 잡았다. 리제. 내일은 해가 뜨기 전에 깨워다오. 그리고 노파와 리제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리제는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저렇게 멋진 남자가 죽어야 하다니. 리제는 살짝 침대에서 빠져나와 플리델에게로 갔다. 깊은 잠에 빠진 플리델은 누가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다. 아니, 무슨 일이요? 자, 빨리 나와 함께 도망쳐요. 저 노파는 나쁜 마법사예요. 나도 어렸을 때 마을에서 붙잡혀와서 여러 가지 마법을 배웠어요. 당신도 마법을 할 수 있어? 마법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물쭈물 말고 어서 도망쳐요. 두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갔다. 노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리제는 자기 침을 손가락 끝에 묻혀 문에 바르더니 말했다. 노파가 부르면 나 대신 대답을 해라. 잠시 후 노파가 눈을 떴다.
리제, 일어나거라. 이제 곧 해가 뜨겠다. 전 벌써 일어났어요. 집을 청소하고 뗄나무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주무세요. 리제 대신 침이 대답했다. 그러자 노파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동안 리제와 플리델은 점점 오두막에서 멀리 도망쳤다. 해가 뜨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달아나야만 해요. 조금 지나자 노파가 눈을 떴다. 리제, 아궁이에 불은 타고 있느냐? 아니에요. 장작이 젖어서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무세요. 대답을 한 것은 역시 문에 바른 침이었다. 노파가 또 잠든 틈에 리제와 플리델은 오두막으로부터 더 멀리 달아났다. 마침내 해가 떴다. 노파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리제, 이 못된 것아, 어디 갔느냐? 왜 나를 깨우지 않았니? 대답이 없었다. 아침 햇살에 문에 바른 침이 말라버린 것이다. 노파는 오두막 주위를 회오리바람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가 벽에 기댄 빗자루를 발견하고는 마치 말 타듯 그 빗자루에 올라탔다. 그리고 바람처럼 날아올랐다. 옳지, 저기 도망치고 있구나. 기다려라, 리제, 플리델. 노파는 바람 같은 속도로 두 사람의 뒤를 쫓았다. 큰일이다. 리제, 노파가 따라와요. 더 도망갈 수 없겠어요. 할 수 없이 마법을 써야겠어요. 금방 리제의 모습이 길가의 찔레나무로 변했다. 찔레의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 있었다. 가장 밑에 달린 빨간 열매가 바로 플리델이 변한 것이었다. 나쁜 노파는 그 찔레나무 열매를 보았다. 맛있는 것이 열렸구나. 어디 내려가서 하나 맛을 볼까? 노파는 찔레나무 옆에 내려오자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열매 하나만 남았다. 그 열매가 바로 플리델이라는 걸 사악한 노파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열매가 찔레나무 아래 큰 연못으로 툭 떨어지더니 물오리로 변했다. 물오리는 유유히 헤엄쳐갔다. 노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수리로 변하더니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고 물오리에게 덤볐다. 그러자 갑자기 연못의 수면에 큰 물결이 일었다. 물결은 독수리를 연못 속으로 끌어들일 듯이 점점 크고 높게 일었다. 리제, 나한테 덤빌 셈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파는 당장 무서운 악어로 둔갑했다. 연못의 물도 물오리도 몽땅 마셔버리고 말겠다. 악어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꿀꺽하고 물오리도 삼켜버렸다. 그때였다. 악어가 마신 물이 뱃속에서 갑자기 불로 변하고 말았다. 으악! 굉장한 비명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솟더니 악어의 몸뚱이가 둘로 갈라졌다. 그러자 물오리는 처음과 같이 플리델로, 불은 리제로 되돌아갔다. 다행이에요, 플리델. 고마워요, 리제.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기뻐했다. 리제와 플리델은 무사히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다. 영혼을 거래하는 장사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호화로운 마차에 값비싼 옷을 입은 두 신사가 그 마을에 왔다. 아주 부유해 보이는 두 신사는 마을에서 가장 비싼 여관을 찾아서 가장 좋은 방에 들더니 짐을 풀었다. 그날부터 두 신사는 그 여관에서 묵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신사가 무슨 일로 마을에 왔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런데 두 신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 두 신사가 하는 일이라고는 가방 속에 금화를 꺼내어 세는 일이 고작이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두 신사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비싼 반값을 내면서 놀기만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일 텐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만나보겠습니다. 여관 아주머니는 그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순식간에 소문은 마을에 퍼졌다. 워낙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했다. 많은 사람이 두 신사를 만나려고 여관으로 몰려들었다. 앞에 선 사람들부터 차례로 여관에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당장 돈을 얻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얼굴이었는데 두 신사를 만나고 나올 때는 모두 하얗게 질린 표정들이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니, 왜 죽을 상을 하고 나오시오? 말도 마시오. 도움을 받기는커녕 영혼을 뺏길 뻔했습니다. 혼이라니요?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러 왔답니다. 노인의 영혼은 금 20냥, 40살 된 사람의 영혼은 50냥에서 100냥까지 주고 처녀의 영혼은 그보다 더 많이 준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영혼을 팔지는 않겠소. 여관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은 영혼이라도 팔려고 여관의 두 장사꾼과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젊은 숙녀 캐더린은 무척 마음이 아팠다. 영혼은 하나님께 물려받은 귀중한 것인데 돈을 주고 그것을 사들인다는 두 장사꾼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고 캐더린은 생각했다. 캐더린은 하인을 불렀다. 집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10만냥쯤 있습니다. 보석은 얼마나 있어요? 보석도 그만큼 있습니다. 우리 집하고 땅을 팔면 얼마나 되겠어요? 돈과 보석이 곱절은 될 것입니다. 캐더린은 자기의 많은 재산 가운데 조그만 집과 약간의 땅만 남겨놓고는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인에게 일렀다. 그 소문이 당장 마을에 퍼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돈을 받아갔다. 나쁜 장사꾼에게 영혼을 팔려고 흥정을 벌이던 사람들도 캐더린의 집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되니 영혼을 팔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여관의 두 장사꾼은 당황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둘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의논한 끝에 캐더린의 돈을 모두 훔치기로 했다. 두 장사꾼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여관을 빠져나와 캐더린의 집으로 갔다. 몰래 담을 넘어 잠자는 캐더린을 밧줄로 꽁꽁 묶고 돈을 모조리 훔쳤다. 날이 밝아오자 가난한 사람들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캐더린에게 도움을 받으러 몰려들었다. 그러나 캐더린에게는 돈 한 푼도 없었다. 모였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캐더린도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쪼들리는 생활을 했다. 열흘 뒤에는 서쪽 나라에서 식량을 실은 배가 도착하게 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꼬박 굶고 기다려야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는 영혼이라도 팔아서 끼니를 때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장사꾼에게 영혼값을 흥정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고 캐더린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캐더린은 직접 요관으로 장사꾼들을 찾아갔다. 캐더린이 나타나자 두 장사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내 영혼을 팔러 왔어요. 정말입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장사꾼들은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내 영혼을 싸게 팔고 싶진 않아요. 값을 많이 불러도 되겠어요? 좋아요. 어서 말해봐요. 15만 양을 주세요. 좋습니다. 캐더린의 말에 두 장사꾼은 선뜻 대답했다. 장사꾼들은 침을 꼴깍 삼켰다. 젊고 아름다운 영혼일수록 빛나는 법이므로 캐더린의 영혼이라면 아무리 비싼 값을 주어도 절대 미치지 않는다는 계산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영혼값을 주더라도 캐더린에게서 훔친 돈 일부를 돌려주는 데 불과하니까 결국은 꿩 먹고 알 먹는 식이었다. 장사꾼들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캐더린은 거기에다 영혼을 금 15만 양에 팔았다는 내용을 적고 자기 이름을 썼다. 금 15만 양을 갖고 집에 돌아온 캐더린은 하인을 불렀다.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식량을 실은 배가 오기 전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캐더린은 돈을 하인에게 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캐더린의 방문을 열었다. 캐더린은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영혼을 판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 죽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캐더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캐더린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을 지옥에 보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운 마음씨 착한 캐더린은 천국으로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악마의 앞잡이인 두 장사꾼을 혼내주려고 여관으로 갔다. 그러나 두 장사꾼은 어느 틈에 도망가 버리고 없었다. 두 장사꾼은 즐거운 표정으로 악마의 왕에게 갔다. 그런데 아가씨의 영혼을 차지해서 좋아할 줄 알았던 악마의 왕이 노발대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캐더린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간 것이 모두 두 장사꾼 탓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을 뜨거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에 쳐놓고 말았다.